TV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터미널, 영화관,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는 이곳은 식당가와 대형마트가 또 들어온다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차단 장치, 안내 방송, 이번에도 먹통이었습니다. 위험은 일상입니다. 이 위험한 폭탄이 터질 때 죽고 다치는 사람은 대개 위험을 만든 책임과 무관한 이들입니다. 이번에도 터미널 매표소 직원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K 오늘은 세월호 관련 소식과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속보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41일째인 오늘도 실종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16에서 숫자가 멈췄습니다. 대책본부에서는 선체 절단을 고려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실종자 가족 동의를 전제로 한다지만 선체 절단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적어도 한 달 동안 수색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색 현장에는 청와대 대변인의 부적절한 일당 발언까지 전해져 가뜩이나 힘든 잠수사들의 사기를 꺾어놨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되어 있는 진도군청 취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대책본부가 선체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지 2주가 됐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선체 붕괴 자체보다 붕괴로 인한 잔해가 수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9명의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4층 선리에서는 오른쪽 내벽이 무너져 부유물과 장애물 때문에 수색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사고대책본부는 4층 선수와 선리, 5층 선수객실 등 선체 6곳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붕괴 가능성이나 붕괴 시 수색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확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아직까지는 무너져서 수색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선체 절단 방식이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네,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선체 4층 바깥 철판을 수중 용접기로 절단한 뒤 선내 장애물을 빼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절단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늘 진도군청에서 실종자 가족이 참여한 대책본부 회의가 이루어졌고 절단 방법으로는 산소 용접과 폭약 터뜨리기 등의 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본부의 고명석 대변인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내일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선체를 절단하는 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절단에 필요한 기간이 2, 3개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단하는 동안에는 잠수사의 안전을 위해 잠수사들의 수색이 중단됩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수색이 중단되는 점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설명한 후 가족들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대책본부는 말했습니다. 무인 로봇 얘기가 또 나오더군요. 투입 방식이나 기종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난달 21일 투입됐던 미국 민간업체 비디오레이의 원중 탐색 장비 ROV, 이른바 무인 로봇이 그대로 투입됩니다. 당시 무인 로봇은 조류와 부유물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한 바 있어서 재투입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번에는 무인 로봇의 케이블을 고무 호스로 감싸서 조류의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식으로 투입될 예정인데, 왜 지난번 투입 때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급하게 투입하느라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고 대책본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무인 로봇은 장애물을 치울 능력이 없어 장애물 때문에 선체 절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성과를 거둘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대책본부 관계자도 이를 인정하면서 일단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투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책본부는 당초 내일 무인 로봇이 한국에 도착해 모레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측과 일정 조율이 잘 되지 않아 빠르면 금요일쯤 투입될 예정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이른바 일당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책본부 그리고 잠수사들 반응 들어봤습니까? 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잠수사들의 일당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는 말했지만 구체적인 액수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수색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는 한편 청와대 대변인의 부적절한 말에 일일이 반박보다 수색 작업을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그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 잠수사가 일당 100만 원, 시신 한구 수습 시 500만 원을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 대변인은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잠수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우려된다며 기자들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색 상황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어제 풍랑주의보 때문에 중단됐던 수색이 오늘 다시 시작됐지만 희생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닷새째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살이 약한 소조기가 어제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중조기가 시작돼 물살이 점차 빨라지게 됩니다. 현재 희생자 수는 288명, 실종자는 16명입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한 명이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사직 문제가 현실이 된 겁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고용유지기금을 회사에 지원하겠다는 뒷북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 과적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안산 합동 분향소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합니다. 윤인아 PD. 네, 민변이 오늘 과정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던데요. 어떤 문제를 지적했습니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었던 과적 문제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과적이 관행처럼 반복돼 왔음에도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 감독기관이 이를 묵인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과적 여부 판단은 출항 전 배가 수면으로 잠기는 깊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화물을 과도하게 싣고 대신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는 평형수를 빼는 식으로 무게를 맞춰온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민변은 말했습니다. 화물 무게를 직접 측정하는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화물 부피의 20%를 무게로 일괄 산정해 실제 배에 실린 화물보다 5분의 1가량을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또 세월호 침몰 이후 지금까지도 선박의 화물 과적은 시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화물이 과도하게 실린 배가 운영되고 있어 참사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관리 감독해야 될 해경, 해운조합, 해양수산부 이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이 실제로 거의 부존재하는 상태, 아니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이 화물 과적 평가 방식에 대해서 묵인해 왔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총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화물 운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민변이 왜 과정 문제만 언급을 한 겁니까? 민변이 제기했던 세월호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에 우선적으로 과정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번 주 안에 중간 보고서를 통해 다른 문제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유가족 대책위에서 진도에 있는 민간 잠수사와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도팀을 꾸렸다고 들었습니다. 진도팀,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하게 됩니까?
진도에 있는 민간 잠수사들과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까지는 유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진도에 내려가 자비로 지원을 하던 방식이었는데요. 유가족 대책위는 진도팀을 꾸려서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 안에서는 유가족끼리 각각 돈을 모아 진도에 있는 유가족과 잠수사들에게 보양식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유가족 대책위는 외부로부터 일체의 성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각각 돈을 내서 진도팀을 돕자는 겁니다. 한 유가족은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밥도 굶고 힘든 상태므로 삼계탕이라도 끓이면서 영양 보충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고, 같은 유가족이 주면 남이 준 것보다 더 잘 먹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시작했던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이 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더군요. 각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국민대책회의의 도움을 받아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힘쓴다는 겁니다. 지난 22일 610여 개의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국민대책회의가 만들어졌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분향소를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1000만 서명을 달성하기 위해 유가족 대책위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종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대책위는 참여연대, 시민연대, 민주노총 등 각종 시민인권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대책위는 6월 초까지 100만 서명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오랜 기간 회사를 나가지 못하면서 일자리를 잃을 우려, 뉴스K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사표를 낸 유가족이 있었다면서요? 네, 한 유가족은 오늘 10여 년간 일하던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지난주 금요일 고용노동부에 유급휴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와 전화를 끊은 지 5분도 안 돼 회사에서 전화가 와 6월에는 출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던 회사 직원은 자신이 총대를 맸다는 말을 하며 이번 달이 지나면 회사도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를 4월 23일에 찾아 얼마 안 됐고 아이에게 죄 지은 기분 때문에 아직 분향소를 떠날 수 없다면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가족으로부터 150여 건의 유급휴가 연장 신청을 받았지만 사업장의 재정 지원이나 강제성 없이 권고만 해왔습니다. 이후 유가족의 고용 불안 논란이 일자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기금을 주는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장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월 20만 원,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그쳐 유가족 고용 유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를 했던 유가족은 곧 6월이 되면 유가족 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합동 분향소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검찰이 일명 구원파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검찰은 매번 구원파에 끌려다니며 상황을 수습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이번에는 거짓말을 했다가 탄론하기까지 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요구했다는 구원파 주장을 검찰이 부인을 했지만 구원파가 음성 파일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자 현상금을 역대 최고인 6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검찰의 무능력을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검찰의 거짓말 어떻게 탄론하게 된 것인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구원파는 어제 인천지검 앞 집회에서 검찰이 금수원 앞에 붙어있던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갈 때까지 가보자고 쓴 구원파 측의 현수막이었습니다. 어제 검찰은 즉각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파 측이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틀어 자신들의 말이 맞음을 입증하자 검찰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수사팀을 이끄는 김혜종 인천지검 2차장은 구원파와 통화한 사람에 대해 수사팀은 아니고 검거팀에 있을 것 같다며 군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구원파에 휘둘리는 와중에 신재륜 전 광주고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1991년 당시 김기춘 법무장관이 오대양 사건을 수사하던 자신을 전격 교체했다고 주장하는 등 김기춘 실장과 구원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검찰. 이를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능 아니겠습니까? 전남 순천에서 또 유 전 회장을 놓쳤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잡겠다는 겁니까? 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전남 순천의 한 휴게소 근처에서 머무른 사실을 확인하고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머물던 지역은 유 씨 일가가 보유한 영농조합 등 은신처로 삼을 만한 곳이 많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구원파 신도들의 조직적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유 전 회장에게 음식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구원파 신도 4명과 유 전 회장과 최근까지 동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30대 여성 신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남 대규 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도 대규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상금을 올리고 전화 제보가 늘어난 상태지만 아직까지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제보는 없다고 말해 여전히 유 전 회장 부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유 전 회장 현상금이 5억 원으로 올랐더군요. 사상 최고액이라던데 이렇게 현상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네, 검찰 관계자는 현상금이 적다는 지적이 나와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했다며 유 전 회장의 현상금을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대규 씨의 현상금을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을 올려 일반 시민뿐 아니라 구원파 신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겠다는 의도입니다.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보상금 최고액은 5억 원이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가 대상입니다. 유 전 회장은 현재 기업범죄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 뚜렷한 근거 없이 현상금이 대폭 오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 최현수 대검찰청 연구관은 법에 의해 경찰청장 판단에 따라 현상금 상한선 조정이 가능하다며 사안에 비춰 국민들의 비난 강도를 고려해 공직선거법과 마약류 관련법 등 다른 법률의 최고 보상금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금은 검경이 3억 원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검경 예산도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의 무능력으로 생긴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청해진 해운 임직원 5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어떤 혐의인가요? 네, 수사본부는 오늘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김 대표가 일일 보고와 주간 회의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증축 후 보건성 문제를 알고도 과적을 전제로 목표 실적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김 대표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대표가 올해 1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증축 때문에 보건성에 문제가 생겨 과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매각 방안을 논의했으나 유 전 회장은 설령이 먼저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했고 세월호는 계속 운행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1년간 운항하면서 수입 당시 정원 840명을 한 번도 채우지 못했다며 회사 수익을 승객 수송보다는 화물 과적을 통해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소된 직원 5명은 지난 15일 기소된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함께 다음 달 10일부터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 대형 인명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혜 PD. 네, 김지혜입니다. 네, 먼저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소방당국은 오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상자가 총 4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6명, 중상자 7명, 경상자 34명입니다. 중상자 가운데 50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망자는 발화 지점인 터미널 지하 1층에서 1명, 지상 2층에서 5명이 발견됐습니다. 유독가스에 따른 질식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확인 중입니다. 서은석 일산소방서장은 2층 사망자들의 대다수는 터미널 매표소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이 건물에는 약 700여 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5층에서 7층까지 있는 메가박스, 지하 2층의 홈플러스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발화 지점인 지하 1층보다 지상 2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염과 유독가스가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 커튼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이라서 방화 커튼이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 소방당국은 소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층에서 사망자가 발견된 지점이 안쪽에 위치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산 소방서장은 2층에서 사망자가 발견된 매표소와 화장실 주변으로 비상구 주변이어서 대피하다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왜 2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지 끊임없이 묻자 매표소와 화장실이 안쪽에 있다고 건물 내부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매표소 인근에 있다가 빠져나온 한 생존자 역시 매표소 구조가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 매표소 창고 바로 앞에 있었고요. 네. 거기 그다음에 2m 앞에 네.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요. 네. 제가 걱정됐던 거는 그 매표소 창고 안에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여직원분들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빠져나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 예. 네, 그분들은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자, 화재 원인은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화재가 발생한 곳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하 1층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대해 소방당국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원인은 지하 1층 그 작업장에서 용접을 하는 과정에 그 용접 불태에 의해서 화재가 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하고 소방 합동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취재진이 만난 노동자는 사고 당시에 발화 지점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었다면서 발화물질 주변에서 용접을 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1층이 그 슬라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우레탄 폼으로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이 작잖아요. 이것을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 불이 시작됐어요. 네, 방화 커튼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해주셨는데 이거 안내 방송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로 확인된 내용입니까? 5층에서 7층까지 있는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보다가 대피한 한 관객은 사고 당시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았고 비상등이 켜져 밖으로 나오니 영화관 직원이 오히려 왜 나왔는지 물었다면서 매캐한 냄새 때문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객은 메가박스의 대표 전화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577로 시작하는 메가박스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내방송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메가박스는 오늘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방송 시스템은 갇혀 있다고 국민TV에 주장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 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건설 노동자들도 안내방송이 뒤늦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벨이 먼저 울리고 실내에 연기가 찬 뒤에야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다른 문제 어떤 점들이 있었습니까? 이번에도 발주처가 공사 기간을 줄이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업체 소속으로 지하 푸드코트 공사를 담당했던 한 건설 노동자는 건설 기간을 줄이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에서도 세월호 참사처럼 사망자 수가 여러 차례 혼선을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망 선고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회생했다가 결국 사망한 희생자가 발생해 집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는 수만 명이 운집해 세월호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교조 소속 수천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던 지난 17일 집회 때보다 규모가 조금 줄었지만
일반 시민들 참여는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 측은 3만, 경찰은 8천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어느 때보다 숙연했습니다. 유가족과 집회 참가 시민들이 실종자 이름을 함께 부를 때 거대한 울음의 파도가 청계광장에 넘실거렸습니다. 추모 집회와 추모 행진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눈물을 아이들은 지금도 샤워를 하면 유리창에 있는 물기를 닦아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물속에 있을 때 발목을 잡은 친구를 허둥대며 놓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한텐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16명의 실종자를 기다려야 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심정에 이 자리에서 꼭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름을 외치면 같이 좀 불러주시면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이 실종자들이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화입니다. 은화야! 윤민지입니다. 민지야! 허다윤입니다. 다윤아! 황지현입니다. 지현아!
네, 보신 대로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 집회 후반부는 다소 충돌도 있었습니다. 30명이 연행됐습니다. 차량 위에서 방송을 하던 사람의 다리를 갑자기 잡아채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위험한 연행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고 고등학생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청계광장에서 종로 3가 쪽으로 행진하던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 시민 중 일부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되돌아오자 경찰들이 막아섭니다. 이들은 보신각 앞 도로에서 행렬 후미와 합류해 광화문 쪽으로 행진하려고 했지만 경찰과 차벽에 막혔습니다. 시민들 내부에서 돌아가자, 밀고 가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의 토끼몰이가 시작됩니다. 도로 앞뒤로 겹겹이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도로 중앙에도 차벽을 세우자 참가 시민들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이 시점이 밤 8시 30분쯤. 왜 길을 막냐는 시민들의 항의에 경찰은 거듭 해산 명령을 내렸고 흥분한 일부 참가자는 경찰 방패를 뺏기도 했습니다. 9시 16분. 경찰에 둘러싸인 시민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지시로 연행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검거작전 시작하겠습니다. 비키세요. 자, 검거하세요. 연행하세요. 연행작전은 긴박하게 이뤄졌습니다. 어디? 들어가 한 명 들어가. 걸어서 손님할 수 있으면. 경찰은 이곳에서 모두 30명을 연행했습니다. 이 중에는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박모군은 현장에서 자신이 18살 고등학생이라고 밝혔고 이를 들은 기자들이 연행을 말렸지만 결국 경찰은 동작경찰서로 연행한 후에야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야, 고등학생이라잖아! 야, 고등학생이라잖아! 선생님, 그건 돼요. 야, 학부모라도. 야, 학부모라고 상해를 시켜가지고. 아, 용준이. 용준아, 나와. 야, 고등학생 18살 나왔는데. 너몇 학년이야? 연행 과정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방송 차량 위에 올라가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송경동 시인을 불법 집회를 선동한다는 이유로 체포할 때였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던 중 시민 한 명이 바닥에 넘어져 119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들도 경찰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게 막았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얼마 전 사복경찰들이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진도로 향하던 유가족들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4일 집회 현장에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경찰들이 기자행색을 한 채 체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눈에 잘 띄는 무전기 리시버 대용으로 일반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사복 차림에 몰래 체증을 하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한다고 했던 경찰입니다. 강신혜 PD가 취재했습니다. 보신각 앞 사거리. 추모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자 수십 대의 경찰 체증 카메라들이 집중적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합니다. 언론사 취재진들도 몰려듭니다.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 병력 뒤에도 사진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10여 명 정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기자가 아닌 경찰입니다. 신분을 묻자 대부분 답을 회피하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재차 질문을 받고서야 경찰임을 시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이세요? 네. 사복 입고 이렇게 기자같이. 죄송합니다. 기자같이 보여요? 네. 현장 체증을 공무라고 하면서도 정복을 입고 체증을 하는 의경들과 달리 이들은 사복으로 신분을 감췄습니다. 경찰이면 신분 밝히세요, 떳떳하게.
아니 기자복장이신데 그냥 경찰 맞으시면 얘기해 아니에요, 주시면 경찰 돼요. 아니에요. 경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기자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네. 심지어 경찰 무전을 듣는 리시버 대신 일반 이어폰을 귀에 꽂은 것에서도 위장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들은 이어폰의 용도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학생이라면서 집에 가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한 이도 있습니다. 집에 가시는 거예요? 네. 집에 가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요. 학생 어디야? 한양대. 근데 이어폰은 뭐세요 지금? 이건 핸드폰이요. 핸드폰이요? 네. 아까 경찰분들이 하신 거랑 들으셨는데 일반 이어폰인데. 경찰이 오게 됩니다. 뒤를 따라가 재차 확인하자 경찰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경찰 아니라고 안 했어요.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경찰 하면서 학생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소속이 어디고? 네, 종로 경찰서입니다. 경찰 체증 활동의 불법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 발리는 급한 경우라는 전제하에 일부 체증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확히 체증을 할 때 뭐 어떤 복장을 해야 된다, 체증을 할 때 어떤 장비를 써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수상권 침해 행위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있어야 되는 행위예요. 근데 이제 급할 때는 영장 없이 해도 된다. 이런 게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그러나 이와 같이 신분을 숨기고 특히 위장까지 했다면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죠. 체증하고 관련된 것은 네. 법에 정한 특히 강제 수사나 어떤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한 작업은 네.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위법인 거죠. 불법 논란과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경찰의 과잉 체증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체증 요원이 사복을 입고 숨어서 촬영할 경우 시민들의 체증 활동이 적정성을 감수할 수 없다며 체증 자제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인권위 공고를 적극 수용해 체증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개선 약속 이후 위장 방식은 정교해졌고 체증 요원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네, 기자와 쓰레기를 조합한 기레기라는 말에 이어서 목레기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목사와 쓰레기를 합친 말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의 최근 막말 사례들을 보면 이들이 정말 종교인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장부경 PD가 보도합니다. 일부 목사의 막말이나 다름없는 발언들, 누가 어떤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조광장 목사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인 조 목사는 지난 20일 한기총 임원회의에서 망언을 했습니다.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가리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왜 제주도로 갔나니니 박근혜 대통령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백정이나 용공분자와 같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 목사는 한기총 부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조광장 목사 발언 뒤이어 오정현 목사의 발언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오 목사는 서울 서초동의 초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간담회에서 이른바 미개 발언을 두둔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가리켜 미개하다고 한 정몽준 후보 아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사실 잘못된 말이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했던 발언은 조 목사 발언이 크게 부각된 직후 동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쯤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제하기 마련이지만 바로 어제도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공식 예배 때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발언자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전광훈 목사입니다. 전 목사는 어제 열린 주일 예배에서 오정현 목사처럼 정몽준 후보 아들의 미개 발언을 두둔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오 목사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저급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개한 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국민들의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였냐?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이런 국민들이 다 있냐 말이야 이거. 특별히 좌파, 빨갱이, 종북 말이야. 이것들 말이야. 정신 나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그래 세월호 그 사고 일어난 걸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세월호 사고 난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좌파 종북자들만 제일 좋아하더라고. 추도 시간 두고 나와가지고요 막 기뻐 뛰고 난리요. 왜? 이용할 재료가 생겼다고. 추도식은 집구석에서 슬픔으로 정말 돌아가신 고인들에 대해서 뜻 생각해야지. 강화문 내거리에서 강남 피우라 그랬어? 돌아가신 젊은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가 물어보란 말이야. 이게 국민 수준이란 말이야 이것이. 나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에게 담아하면서 사과해서 눈물 흘리고 울 때 나도 울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연설 듣고 울 때 안 우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교회는 이 동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내걸었습니다. 심지어 예배 광고에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영화 제작을 위해 3천만 후원자 모집에 동참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전광훈 목사는 목사 신분에 맞지 않는 발언을 자주 해왔습니다. 2012년 1월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0,000명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등의 허위 발언을 했고 결국 전과까지 얻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아이 5명을 안 낳으면 감방에 보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4월에는 신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명박 지지를 권유했습니다. 당시 생명책에서 안지움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박을 찍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05년 1월에는 신도 확인 방법이라며 여성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잇따르자 개신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는 이 목사들을 가리켜 성도를 박해하고 종교를 황폐화시키는 적 그리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이들이 대표하는 기독교는 자기 확장의 욕망을 믿음으로 치장하는 타락한 기독교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관예우에 따른 고액급여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황 후보자가 검찰 퇴임 후 한 로펌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17개월간 모두 16억 원의 보수를 받은 점을 지적한 겁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어 2008년 6월 말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때 급여로 모두 6억 9,9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1억 원 정도를 받은 셈입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새 총리 후보 지명으로 여권이 지방선거 판세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공천 헌금 폭탄이 터졌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험난한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강운태 현 시장이 무소속 단일 후보로 뽑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의 입지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 PD. 네, 유지연입니다. 네,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새누리당 경기도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유승우 의원의 부인이죠. 그 부인이 2억 원을 받았다. 이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네, 경기도 선관위가 이천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였던 박모 씨가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게 2억 원을 줬다가 되돌려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전원회의에서 지난 3월 말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자 경기도 공천심사위원장의 부인이 기초단체장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8일 새누리당의 이천시장 후보로 다른 사람이 전략공천되자 해당 후보자가 항의했고 이에 국회의원 부인은 화를 내며 5만 원권 지폐 뭉치 등 현금 2억 원을 내팽개치듯 되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돈을 돌려주는 자리에는 해당 의원과 돈을 직접 받은 부인, 전 새누리당 간부와 공천헌금을 제공한 후보자가 있었으며 공천헌금과 관련된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호 의원은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박범계 의원과 일부 언론들이 제기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유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으며 아직 부인과 제대로 이야기하고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아흘에 앞두고 터진 이번 공천헌금 의혹은 여권에게 상당한 악재로 적용할 전망입니다. 네, 광주시장에 나선 유력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가 오늘 결론이 났더군요. 이용섭 후보도 실력이나 지명도 이런 면에서 볼 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역시 강운태 후보의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좀 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운태 후보가 오늘 광주시장 무소속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패한 이용섭 후보는 강 후보의 선거대책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윤장현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강운태, 이용섭 두 후보의 단일화로 광주시장 선거는 무소속 강 후보와 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의 양강 싸움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강 후보는 광주를 모독하고 광주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를 상대로 싸우는 것으로 광주시장 선거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무소속 단일 후보의 파괴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연합은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연합의 정치적 근거지인 광주에서 시장을 놓친다면 전략공천을 밀어붙인 안철수 공동대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광주시장 선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월호 국정조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국조특위 첫 회의라고 들었는데 열렸습니까? 세월호 국조특위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늘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공식 선출하고 국조계획서를 의결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대상 기관과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연합은 국조계획서의 구체적인 조사기관과 증인을 명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국조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맡은 뒤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조사 대상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KBS와 MBC 등 방송사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정복 전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안행부 장관도 조사해야 하고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박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김기춘 비서실장과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일부 인사를 국조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가 계속 파행되다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KBS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던데 여당이 협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야당이 미방위에서 KBS의 재난방송 책임에 대해 따졌지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KBS 김환영 사장 등 재난보도 책임자 출석을 강력히 압박했지만 여당은 구체적인 보도 내용과 인사 문제를 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KBS 보도 통제 의혹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조사 권한을 가지지 않아 법 테두리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며 시종일관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었죠? 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오늘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가 재산의 사회 환원 입장을 밝힌 것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급격히 악화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관예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16억 원 수익을 올린 배경과 관련해 공직에서 받았던 과분한 평가가 수임에 도움이 된 면이 있고 동료 변호사들의 숨은 노력도 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전관예우를 인정한 셈입니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변호사로 변호드린 수입은 무려 16억 원으로 1개월 평균 3억 2천만 원 수준이고 일당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한편 안 후보자가 이미 기부했다고 밝힌 4억 원 중에 3억 원도 정호원 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총리 지명을 예상하고 한 정치 기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시장과 경기지사 선거 판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2위 포털 업체인 다음, 그리고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가 합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 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부산시장 선거에 이제 부산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군요. 예, 판세가 어떻든가요?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하고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부산일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부산일보가 한국갤럽에다가 의뢰해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가 38.3%, 서병수 후보가 36.5%로 오거돈 후보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창원 통합진보당 후보가 5.8%를 얻고 있고 또 5명 중에 1명, 응답한 5명 중에 1명은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부동층이 최종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서병수 후보, 새누리당의 서병수 후보가 이기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오거돈 후보가 저력을 보인다면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사에서도 역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예.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좀 이런 얘기고 지방선거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니까 안철수 공동대표의 추락이 뚜렷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5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전주보다 2.5%포인트 떨어진 18.6%를 기록해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문재인 의원이 15.3%로 2위, 박원순 서울시장이 3위, 그 뒤로 안철수 대표가 11.5%를 기록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에 안 대표가 박원순 시장한테 추월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YTN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특이하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는 문재인 의원, 박원순 시장 그리고 그 뒤로 안철수 대표가 4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다음과 카카오톡 좀 거대 합병이 성사가 됐습니다. 예, 국내 2위의 포털 업체인 다음 그리고 국내 1위의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가 합병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시가총액 규모로 3조 원을 넘는 거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이버가 주도해왔던 포털과 모바일 시장의 판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최세훈 대표는
카카오의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 그리고 다음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컨텐츠와 서비스 비즈니스의 노하우, 그리고 전문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주 전통적인 의미의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네. 자, 주도권은 어느 회사가 쥐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시가총액 자체는 카카오가 큽니다. 그렇지만 오늘 합병은 당초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시가총액이 작은 다음이 카카오를 합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8월 말에 열리는 다음 주총에서는 현 카카오톡의 김범수 의장 그리고 이재범, 이서구 대표 이 사람들을 다음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서 이 통합법인인 다음 카카오의 경영권은 결국은 카카오 측이 주도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네이버와의 대결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 가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카카오 통합법인 이름이 다음 카카오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인도에서 취약한 기반시설 문제를 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운 나렌드라 모디가 총리에 취임하는 날인 오늘 열차 사고로 40명 이상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태국의 푸미폰 국왕이 지난 22일 군부가 선언한 쿠데타를 오늘 승인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기대해왔던 쿠데타가 일사천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탁신을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쿠데타까지 지지하게 된 태국 엘리트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임태희 비서실장이 7월 30일에 있을 경기 평택 을 재보궐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당에서만 3선을 한 임 전 실장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평택 재보선에 뛰어들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천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예. 큰 창문 앞에서 오래 묵은 대나무가 쑥쑥 올라옵니다. 오죽인데 전에 없이 굵고 씩씩한 기세를 보입니다. 추운 곳이라 어렵게 견디는 대나무가 꼿꼿이 자라기도 힘들겠다 했는데 올해는 꽤 실하고 고든 대나무를 보게 생겼습니다. 주인을 닮아서 대같지 않다 하던 변명을 올해는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대나무 좋으면 올해는 주인이 닮아도 좋겠지요.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재산에 대한 방송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대통령이 그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 배상에 쓰겠다고 하자 땅이 어디에 있고 어떤 기업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고 재산을 어떻게 빼돌리고 있는지 세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인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미검증 주장도 마구 나옵니다. 방송이 관심을 쏟아야 할 재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재산입니다. 그는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고 대법관을 지내고 심지어 대통령을 만들어낸 대선 캠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불과 5달 동안 1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매달 3억 2천만 원, 매일 1,000만 원씩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른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들의 전관 예우 논란들과 비교해 볼 때 필적할 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월등한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이 유병언 재산만 주구장창 틀어대는 방송은 5억으로 올라버린 유병언 현상금도 띄우기 바쁩니다. 전관 예우 안 입고 오면 유병언 잡아서 현상금이라도 챙기라는 뜻일까요? 뉴스게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